오늘은 남아메리카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지난번에 남미, 특히 남미의 그 북부 독립의 영웅이었던 그 시몬 볼리바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요. 시몬 볼리바르가 그랜드 콜롬비아 공화국, 콜롬비아 대공화국을 꿈꾸고 독립투쟁에 나섰죠. 그랬는데 일시적으로 대연방 공화국이 이루어졌지만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이런 볼리비아 각자의 나라에 있던 군벌들이 연합보다는 각자 대통령이 되기로 원해서 실패하고 시몬 볼리바르가 쓸쓸히 생을 마감한 그런 얘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볼리바르는 남미의 북부 지방, 금방 얘기한 나라들의 독립의 영웅이다. 그런데 남아메리카에서 브라질이 지금은 맹주이고 브라질이 남미 영토의 47%,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 큰 연방 국가를 이룰 수 있었던 지정학적인 지오폴리티컬한 원인,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브라질의 역사와 현재를 정리를 해보자 합니다. 브라질은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면서 콜럼부스가 결국은 카리브해 중미라고 하겠죠. 거기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북미 쪽에는 영국, 프랑스가 달려가는데 이 남미 지방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정복을 하면서 교황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경도, 서경 몇 도, 동쪽은 포르투갈, 서쪽은 스페인이 점령하도록 하라. 참 교황이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그야말로 카톨릭 국가죠. 그래서 이제 브라질 지방은 이 포르투갈이 식민화를 하게 됐는데 포르투갈이 그렇게 센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이 어마어마한 브라질 남미의 절반을 식민화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현재 남미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 연방이 성립될 수 있었던 원인이 뭔가? 남미의 북부 지방에서는 시몬 볼리바르의 독립투쟁에 의해서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했는데요. 독립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전쟁 때 스페인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결국은 시몬 볼리바르의 독립운동이 성공을 한 건데, 하여튼 포르투갈이 브라질 지방을 식민화해 나가는데 포르투갈이 약하니까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데서 브라질을 먹어보려고 이렇게 찝쩍거려 봤는데 브라질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브라질 아마존 유역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잉카 문명이니 마야 문명이니 아즈텍 이런 인디안들의 문명이 꽃을 피우지 못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 광활한 이 밀림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존 유역의 원주민들 인디안들이 조금씩 이렇게 살고 있을 정도였지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브라질 지방을 개척해 나가는데 별 소득이 없고 지지부진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집적권을 받지만 뭐 브라질 아마존강이 별로 먹을 게 없다 가지고 다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7세기 들어서 가지고 이 사탕수수 농장이 열대 땄던 지역이니까 그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이 그 잘 되면서 그 처음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인디안들을 잡아다가 인디안들을 사냥이죠. 뭐 사냥에다가 그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했는데 인디안들이 뭐 그 포르투갈 사람 유럽의 그 스몰박스 천연두에 의해서 뭐 죽고 뭐 도망가고 그래서 별로 잘 안 되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이 결국은 이 아프리카 모잠비크, 뭐 앙골라 뭐 이쪽에 그 노예들을 수입해다가 이 플랜테이션을 경영하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흑인들이 노예 생활하다 가만 보니까 뭐 밀림 지역이 많고 자기들이 도망가도 그 잘 잡히지 않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흑인 노예들이 많이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강 깊은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즘비 왕국을 뭐 그 만들어서 즘비라는 흑인 지도자가 그 원주민 인디안들과 함께 그 한 100년 동안 그 통치를 했다는 거죠. 그 포르투갈이 한 뭐 100년에 걸려가지고 겨우 그 쳐들어가서 그 즘비 흑인 그 대표자를 뭐 무너뜨렸다는 건데, 여하튼 포르투갈에서 브라질 아마존 위역을 개발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그런 우여곡절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18세기 초반 들어서 브라질의 남부지방에 금광이 발견되면서 포르투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다는 거죠. 한 30만 명이 이주했는데, 그래서 막 금을 캐는데 상당히 뭐 캤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페루, 뭐 칠레 이런 데는 은광이 막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돼가지고 한데 비해서 이 브라질 남부지방의 금광은 그렇게 큰 금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본국인 포르투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로 남자들이 이주해 와가지고 금광을 캐고 그러다가 여자들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흑인 여자들 또는 뭐 인디안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지금 현재 브라질에 주로 백인들은 많지 않고 혼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9세기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역시 나폴레옹이 포르투갈을 정복을 하니까 포르투갈 본국의 국왕이 피난을 브라질의 남부지방, 금광 때문에 이제 남부지방의 도시들이 사우파울로, 리오데자네이로, 브라질의 최대 도시는 사우파울로입니다. 인구 한 2천만 명.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 리오데자네이로, 여기 한 1,000만 정도 되는 마을인데요. 리우로 포르투갈의 국왕이 피난을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망명정부를 세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럽 본토에서 나폴레옹이 패망하고 나서 비인 회의가 열려가지고 결국은 구체제, 왕정 복고를 하면서 포르투갈 국왕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리스본으로 돌아가면서 아들을 이제 총독 비슷하게 남겨놓고 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포르투갈 국왕이 아들한테 포르투갈을 돌아라 그랬는데 그 포르투갈 이 아들인 사람 아들이 별로 돌아가고 싶은 데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 포르투갈 그 귀족들 군벌들하고 연합해가지고 독립선언을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페드로 1세. 페드로 1세 때는 난 막 위태위태하고 그래서 그 여기저기서 막 반란도 일어나고 그래서 페드로 1세가 얼마 못 갔는데 그 아들인 페드로 2세가 상당히 그 정치를 잘하고 또 그 커피 농장이 막 그 발전하면서 그 재정 그 유럽 사람들한테 커피 막 수출하면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고 그러니까 그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반란들을 진압하고 그 점점 브라질 아마존강 위역을 개발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사우파울로 남쪽에 파라과이, 우루과이 지방도 원래 그 포르투갈 식민지 브라질의 일부였는데 그쪽은 진압하는데 실패하고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독립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하튼 그 페드로 1세가 전반적으로 이 브라질을 잘 그 통치를 하고 왕국으로 존재를 했는데 그 1889년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왕정을 종식시키고 이제 공화정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참 1889년이면은 뭐 그 19세기 아주 근대 아닙니까? 현대라고 할 수 있는 1차 대전 직전이잖아요. 근데 온 세계에서 그 노예 해방이 막 다 이루어졌는데 이 1889년까지 이 브라질에서만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페드로 2세가 야, 우리도 노예 해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노예 해방을 선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 대지주들 그리고 군인들이 결국은 왕정을 구테타를 일으켜서 페드로 2세를 끌어내리고 공화정을 시작했다는 거죠. 참 그래서 브라질이 노예 해방은 제일 늦게 한 나라인데 그렇게 선한 일을 한 왕인데 그 선한 일 때문에 이 왕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1889년부터 한 최근까지, 2000년까지는 재벌들, 뭐 대농장주들이죠. 하고 군벌들, 군인들이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4년 중임 대통령제인데, 뭐 재벌들이 번갈아 가면 대통령 하다가 그 군인들이 또 막 쿠데타 일으켜서 군인들이 하고 그러다가 브라질 공업화에 큰 기여를 한 군인 대통령이 보나른가 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여튼 성공적으로 공업화를 하고 브라질이 축구의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월드컵도 개최하고 수도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한 가운데 있는 브라질리아로 막 이주하고 상당히 브라질 발전에 기여를 한 대통령인데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말기에 부하 장교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부하 장교들한테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는 자살하는 게 낫다.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박통과 노무현 대통령 그런 같은 중복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할까요? 그 중간에 또 1990년대인가
어떤 그 대통령이 부패 혐의에 몰려가지고 탄핵도 되고 그런 그 역사가 이 20세기까지 흘러간 거예요. 근데 이제 20세기 후반부에 이 좌파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대표였던 노동자당의 룰라가 계속해서 막 대통령에 도전을 해서 마침내 200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룰라가 당선돼 가지고 4년 중임이니까 2006년에 다시 당선되고 그래서 2010년까지 8년 대통령을 하면서 룰라가 집권할 때보다도 퇴임할 때 인기가 더 지지도가 룰라 지지도가 80%까지 갔다는 거죠. 룰라가 아주 노동자 출신인데 이태리계 브라질리언인데 정치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대성공을 한 좌파 지도자 대통령이면서 또 브라질 빈부격차를 줄이고 브라질을 안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한 그런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제 룰라가 4년 중임하고 그만두면서 우파도 이제 만만치 않죠. 재벌 군벌들이 이제 후보를 냈는데 이 좌파에서는 마땅한 후보가 없는데 룰라가 국무장관이었던 지우마 호세프라는 여자를 후보로 밀어가지고 처음엔 지우마 호세프 지지율이 변변치 않았는데 룰라가 강력히 밀으니까 결국은 지우마 호세프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2010년에 브라질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4년 잘하고 중임도 성공하고 2014년 대선에 성공하고 그랬는데 이제 보수 우파 군벌 재벌 쪽에서 이 좌파 정권이 오래가는 걸 참 견디지 못하고 이 룰라 대통령 쪽에서 비자금을 조성을 한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3조 가까이 된다 이렇게 판검사 동원해가지고 룰라의 부정부패 혐의를 캐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룰라가 법정에서 구속도 됐었죠. 그랬는데 지우마 호세프 여자 대통령이 룰라야말로 자기를 대통령 되게 한 최고의 아버지 같은 존재 아닙니까? 룰라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감옥에 가고 그러는 거를 뭔가 면하게 해주려고 이 수석 장관을 시켜주면은 수석 장관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기소를 할 수 없답니다. 그런 걸 시켜주려고 했는데 그랬다는 이유로 보수 우파들이 장악하고 있던 국회에서 지우마 호세프 여자 대통령을 탄핵해가지고 탄핵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듯이 박근혜 대통령 물론 우파 측이긴 합니다만 이 브라질 역사를 우리가 참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 역사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다. 지난번에 제가 멕시코 역사와 현재를 공부하면서 멕시코도 흐름이 우리나라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여하튼 전 세계에서 아주 최고로 발달한 민주국가 G7 정도가 아닌 다음에야 민주주의를 해나가면서 이런 탄핵도 있고 대통령이 자살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만 대통령이 자살하고 탄핵되고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그런 멕시코, 브라질 그런 데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나라의 흐름, 장래 흐름도 결국은 이 브라질이나 멕시코에 흘러가는 걸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흘러갈 여지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그래서 지우마 호세프가 탄핵되고 나서 이제
2018년에 대선 때 그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된 보우소나루 거기가 이제 우파 그 남미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트럼프하고 짝짝꿍 하면서 막 코로나도 막 대충 맞고 코로나가 뭐 병이냐 뭐 이러면서 그 브라질에 막 코로나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본인도 걸리고 막 그래서 그 인기가 좀 떨어졌는데 그 우스운 게요. 우습다기보다도 참 브라질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사가 대법관이 이 룰라를 유죄로 인정해가지고 징역 뭐 10년 했다든가요. 그랬는데 다른 대법관이 그 판결을 취소하는 바람에 룰라가 다시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2022년 한 10월경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 룰라가 뭐 보우소나 현 대통령보다 훨씬 인기가 높고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 룰라가 공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보우소나루 우파 군벌 재벌 대통령이 임명한 군인 공무원이 한 8,000명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육사 나온 군인들을 유심사무관이라고 해가지고 뭐 행정고시 안 보고도 사무관을 시켜줬듯이 지금 보우소나루가 자기를 지지한 군벌 쪽을 뭐 이렇게 위해서 8,000명을 군인들을 공무원을 시켜놨는데 룰라가 내가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이 군인 출신 공무원들 8,000명을 파면시킬 거다 뭐 이러면서 지금 브라질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하튼 어느 대법관이 한 판결을 다른 대법관이 취소를 하고 뭐 이런 사법부 수준도 조금 뭐랄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룰라의 부패 혐의, 호세프 대통령 탄핵 사유 이런 걸 좀 더 연구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브라질이 남미의 맹주죠. 뭐 북미에서는 미국이 맹주고 아시아에서는 뭐 중국하고 일본, 인도가 맹주랄까요? 유럽에서는 뭐 영국, 프랑스, 독일이 맹주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뭐 우리나라도 뭐 G20, 이 브라질 G20입니다만 여하튼 G20에 속하는 뭐 우리나라 뭐 인도네시아 뭐 러시아도 뭐 굉장히 문제가 있는 나라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뭐 러시아가 온 세계에 적이 되어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하튼 우리나라의 위상은 결국은 각 대륙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G7 다음 G20에 속하는 정도고 역사의 흐름도 비슷하다. 참고할 여지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이 축구에 막 최강국이잖아요. 월드컵을 1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전하는 나라가 브라질이랍니다. 월드컵에서 5번 우승하고 브라질이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여튼 뭐 이 포르투갈, 스페인이 또 축구의 강국이잖아요. 지금 현재 호날두가 막 세계적인 뭐 세계 랭킹 뭐 1위 뭐 호날두 그런 포르투갈 식민지가 되면서 포르투갈의 축구가 기술이 이 브라질 쪽에 전수되고 또 브라질 사람들이 흑인과 백인들 혼혈들이 많으면서 펠레니 뭐 굉장히 지금은 뭐 네이마르인가요? 뭐 이런 우수한 위대한 축구 선수들이 막 리그를 형성하고 남미의 축구가 그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월드컵도 브라질에서 2번 개최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림픽은 2016년 리우 올림픽
그때 이제 남미에서 최초로 올림픽을 한 게 그 2016년 리우 올림픽입니다. 여하튼 브라질은 땅덩이만도 전 세계에서 5위. 제일 큰 나라가 물론 뭐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다음으로 브라질이 큰 나라라는 거죠. 인구도 세계 6위, 2억이 넘고 그런 어마어마한 큰 나라다.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는 1인당 국민 소득은 조금 50의 이하로 떨어지지만 전체 국가 국민 총생산량은 우리나라보다 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한때 제일 발전했을 때는 영국, 프랑스 다음으로 7위까지 갔다든가요, 8위까지 갔다든가 우리나라가 9위, 10위 그러잖아요. 지금은 브라질하고 우리나라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큰 나라고 역사적으로 참고할 가치가 많은 나라고 그런 이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이 개발이 어렵고 처음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이 브라질을 잘 관리를 하고 결국은 발전하면서 26개 주 브라질리아 지칼시 이렇게 연방 국가가 돼가지고 남미의 맹주가 됐다. 이런 걸 정리해 보면서 결국은 이런 모든 지정학적인 지오폴리티컬한 영향 그리고 또 세계 역사의 흐름, 나폴레옹, 노예 해방, 그리고 민주화, 노동운동의 활성, 좌파의 뭔가 결속, 이런 흐름 가운데 브라질 역사가 흘러온 거를 공부하면서 야, 이래서 이게 브라질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걸 깨달을 때 참 제가 뭔가 깨달음의 기쁨이 있었다고 할까요? 이걸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